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정말 징그럽게 삼성전자를 팔면서 지수가 눌렸고,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가 BMW의 마이너스 11% 하락을 맞는 등 눌림이 있었지만, 미국은 나스닥이 시장 하락을 단단히 막으면서 S&P 지수를 5,500포인트로 맞췄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얼마 하락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긴장이 가득한 상태에서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장 초반에는 추가 상승이 나온가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또 선물 매도를 내고 현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누르기 시작하자 15분 만에 고점 대비 5포인트를 순식간에 빼버리면서 지수를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1,700억 밖에 하지 않았고요. 현물은 2,000억을 매도했죠. 첫 15분에 현물이 2,000억이나 매도가 나오면서 이거 VWAP 알고리즘 같은 매도로 매도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가 무지막지하게 나오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우려한 투자자들이 매수효과를 싹 빼면서 급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주죠. 어제 시장이 갭다운 출발 후 하루 종일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빠지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워낙 변동성이 빵빵하게 살아있던 터라 오늘도 시장은 하루 종일 변동성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오전 15분이 눌림 이후 시장이 반등을 했다가 홍콩 세션 시작 후 눌림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살아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 시장 대비 아주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선물 9월물이 12월물로 롤오버된 주간이죠. 어제와 오늘 모두 평균 스프레드 1.6포인트에서 롤오버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이 변동성 매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당일이나 스프레드가 좀 움직일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평이한 상태로 롤오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2만 개, 그리고 화요일에는 지금 6만 개 정도 롤오버 된 것 같은데, 12월물이 미결제가 지금 이틀 동안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 전환하려면 옵션 시장이 조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번 옵션 만기주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을 6,600억 넘게 매도했어요. 삼성전자를 5,900억, SK하이닉스를 1,000억 매도했는데, 시장이 갭상승한 출발한 상황에서도 아랑곳 삼성전자를 지금 대체 며칠째 매도하는 건지 몰라요. 이들 매도가 끝나기 전에는 시장이 의미있게 상승 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옵션 시장은 이미 약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 클래스의 옵션이 지금 풋 클래스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죠. 만약에 변동성이 높다라고 해서 콜 옵션을 네이키드로 매도했다가, 특히 이제 감마값이 높은 9월물 콜 매도를 오후장에 매도했다, 이랬다가 반등 나온다 그러면 아주 골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는 하방 지속으로 보지만 레버리지 조절을 하면서 숏을 따라가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를 345, 하단은 여전히 335로 맞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하방에 좀 더 치우친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만기를 이틀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이 옵션 시장 참여자들에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즉, 시장이 누를 때 개인들이 콜 옵션을 산다, 그러면 하루 종일 콜이 눌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콜 옵션 위주로 강력한 매도 쌓았거든요. 콜 클래스만 집중해서 매도를 하지 풋 클래스는 상대적으로 덜 손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이쯤 하면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에서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눕다가 힘이 빠지면 다시 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로 돌려고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와 함께 초반에 지수를 강하게 눌렀다가 급반등시키는 그런 콜 감마 스퀴즈가 한 번이라도 나야 되는데, 문제는 다음 주 FOMC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추석 연휴란 말입니다. 감마 스퀴즈가 나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추석 이후에나 상승 전환 시도가 의미있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만기주에 상승이 나온 것은 그냥 단기 흐름이지 뭐 쫓아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만 강세였을 뿐 내내 힘이 없었어요. 변동성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특히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낙폭이 깊어지면서 미국 세션 개장 후에는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1.4%까지 밀렸는데, 이는 전일이 양봉을 모두 감싼 것은 물론이고 지난주 금요일이 언더슈팅 음봉까지 밀어버린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었어요.
물론 유럽 마감 후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하면서 유럽 지수 선물은 꽤 긴 아래골을 달고 올랐지만 개별 종목의 움직임들은 심각했어요. 주로 자동차 관련 업종이 하락을 했는데 자동차 부품사인 컨티넨탈, 이거 뭐 브레이크 관련 충당금 문제가 있어서 컨티넨탈은 마이너스 10% 넘게, 그리고 BMW도 마이너스 11%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자동차 업종 좀 밀렸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이건 뭐 개별 종목 이슈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업종이 지금 연중 신저가 깬 거예요. 그리고 2022년 9월이 저점까지도 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기엔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이 에르메스는 올해 1분기에 고점 찍고 2, 3분기 내내 눌리다가 이 8월 초에 언더슈팅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이후에 시장 급반등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2분기 낙폭을 모두 회복한 상태죠. 그래서 시장 이제 좋아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만에 지난 8월의 상승분을 몽땅 반납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2분기 저점마저 갱신했어요. 자, 이들 두 종목의 핵심이 뭘까요? 뭐 에르메스나 BMW 이런 것. 중국 모멘텀이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야, 미국이 금리 인하 당연히 50bp 해야 되는 거고 유럽도 지금 폭망해 가고 있는데 당연히 50bp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지금은 컨센서스는 25bp 인하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다들 나도 빅컷 대열에 좀 끼워줘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채권 시장은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유럽 세션 시작 후에 증시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채권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났는데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전부터 유럽 증시가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하자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채권 가격이 월중 고가를 갱신했어요. 특별한 매크로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의 강세는 수요일이 CPI 때문이라기보다는 목요일에 있을 22 금리 결정을 앞두고 유로존도 금리 인하 50bp 해달라는 그런 압박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50bp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로존이죠. 아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로존은 금리 인하 처방으로도 살아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자, 어쨌든 통화시장에서는 멕시코 페소화가 드디어 확실하게 요단강 건넜죠. 미국 세션 시작하고 나서 강력한 매도가 시작되어서 페소당 5센트를 깼는데 9월에 시장이 이상하게 리스크 오프 보이는 것은 애당초 8월과 9월이 펀더멘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8월은 좀 민감하게 빠른 템포로 반응했던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한번 쫙 눌렀다가 어나인딩에서 급반등이 나왔다면 9월은 상대적으로 둔감한 로우 프리퀀시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전통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포지션 변경하면서 지그시 누르는 그런 리스크 오프가 진행됐다라고 봐요. 엔화 또한 유럽 세션에서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 142엔을 깼는데 엔화는 8월 5일이 그 대환장 사태 수준까지 접근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한참 더 증시는 내려갈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오지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지나 루니 같은 상품 통화들은 지난주 금요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대 음봉을 맞고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하다가 아주 하고 처맞기를 기다리는 상황 같아요. 만약 이들 상품 통화들이 처맞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리스크 오프로서의 달러 강세가 확 살아날 것 같은데 특히 유로존이 의외의 50bp 인하한다든지 뭐 노비시 시그널 보낸다든지 그러면 유로화를 포함한 비달러 바스켓이 박살나고 엔화만 살아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드디어 기름이 불어졌습니다. 브렌트 기름이 70달러를 깨면서 텍사스 기름도 장중 한때 65.27달러까지 마이너스 5% 넘게 밀렸는데요.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뭐 오펙 플러스의 10월 감산 중단 철회 이런 소식도 소용없고 뭐 허리케인 다 소용없고 지금 중국 등 이머징 수요 부진하죠. 그리고 70달러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숏들이 쌓이면서 이 사단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 시장은 원자재 넘버1 투기 시장이죠. 기름이 미결제 약정이 지금 해지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많은데 그런 미결들은 주로 롱 방향으로 쌓여있죠. 자, 대부분이 원자재 ETF들 보세요. 이게 그 AUM들을 보면 그 롱 방향으로 쌓인 ETF들 AUM이 많지 숏 방향 ETF의 AUM은 적어요. 자, 그런데 그냥 올해는 원자재들 지금 성과가 영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기 거래가 있었지만 이 원자재 롱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YTD를 마이너스로 밀어낸다? 그러면
그나마 들어와 있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원자재롱도 스탑로스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사실 어제는 CTA들이 브렌트 기름이 $70 깨질 것을 대비하고 숏을 잔뜩 쌓았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밀어버리면서 스탑로스가 동시에 터졌다. 뭐 이런 것이 하락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하튼간에 지금 기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광석도 지금 진즉에 $100 깨져서 지금 뭐 $90 깨느니 많이 하고 있고, 또 구리는 어떻게든 톤당 $9,000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고 비비고 있는데, 지금 투기적 수요 외에는 시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유가는 이제부터 밀리는 것은 또 언더슈팅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지금 브렌트 $70를 깨긴 했지만 이게 스탑로스에 깨진 거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깨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크게 밀리기보다는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3개월 지금 연속 그 월봉으로 음봉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9월에 의미 있는 반등은 헤즈볼라 뭐 할아버지가 사고를 쳐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간만에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바로 나스닥 선물이 초강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개장 전에 유럽 증시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지수 선물, 특히 나스닥 선물은 의외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스닥은 갭 상승 0.5%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우지수는 유가 하락이나 뭐 금융주 하락 이런 걸로 사정없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나스닥은 거의 초반 30분 동안은 엄청난 아래꼬리 뭐 윗꼬리 달면서 시장을 받쳤습니다. 그렇게 유럽 증시 마감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이 버텼거든요. 그런데 0시 30분 땡 하자마자 나스닥은 30분 동안 마이너스 1%를 아주 스트레이트로 뺐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락이 가파르기라면 시장이 완전히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었죠. 그리고 이때 다우지수 또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유럽 증시와 함께 완전히 처박히는 듯 했어요. 근데 이후에 새벽 1시 10분부터 지수는 나스닥 중심으로 아주 꾸역꾸역 반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반등 특징은 한 번도 장중 조정다운 조정을 주지 않고 사실상 장 마감까지 급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30분 봉을 보면 1시 10분부터 6개가 연속으로 한 번도 음봉 없이 양봉이 나옵니다. 되게 특이한 거였죠. 근데 이때 시장이 상승 요인에 대해서 수요일 아시아에서 있을 트럼프와 해리스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해서 나스닥에 롱베팅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클이 10% 넘는 갭상승 나왔으니까 나스닥을 견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라클은 나스닥 종목이 아니에요. 나이지 종목이죠. 뉴욕 거래소. 여하튼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소, 아마존, AMD, 테슬라 그냥 탁치고 맥니피션트 7, TQQQ 달렸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선 후보 트레이딩 장세였다라는 말이 가장 합리적으로 들려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다우지수는 그 골드만이나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금융주들이 아주 살벌한 급락을 하면서 지수를 새벽 1시 30분까지 강하게 눌렀어요. 근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트레이더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금융주가 전부 하락한 게 아니에요. 일단 금융주 하락은 JP모건이 그 데니얼 핀토 회장이 내년 금융 영업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자,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는 하락한 싶은가 싶을 정도로 뭐 낙폭이 없었어요. 예. 또 찰스 슈왑 같은 증권주는 장중에 뭐 1.95% 하락했다가 종가는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든 금융주가 하락한 게 아니죠. 그러면 JP모건과 골드만의 특징이 뭘까요? 올해 8월 31일까지 탁치고 매수를 한 금융섹터의 1등과 2등 주식이에요. 제가 8월과 9월에 펀더멘털 바뀐 거 없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죠. 원래 8월은 시장이 꺾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하니까 1등주 쇼친 뭐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JP모건 이런 것들 손절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서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JP모건이 계속 오른 거 있어요. 이때 거의 매일 양봉 나왔거든요. 이거는 펀더멘털이 괴리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 스퀴즈 장세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9월 시작되면서 금융주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창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냥 8월에 과하게 당긴 것을 펀더멘털에 맞게 다시 매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좀 더 무거워진 방망이로요. 그런 상황에서 JP모건은 금융주가 JP모건 그 데니얼 회장의 발언 외에도 나스닥 강세 그리고 전통산업 주식 차익 실현 이런 콤보 액션이 나오면서 매도의 압력이 더 커져서 이런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본 추가 확충 가이드라인 발표 그 페드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골드만이랑 JP모건만 빠졌거든요. 1등, 2등 8월과 9월에 8월에 닥치고 올라간 것들. 그런데 그때 금융주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못 올랐어요. 왜냐면
버핏이 팔았다고.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자본 추가 확충 이슈가 있었다면 당연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빠졌어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서 처맞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좀 더 보면 유럽 세션에서 그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주식들 빠졌다고 그랬죠. 근데 에스티로더나 나이키 같은 주식도 또 얻어맞았어요. 그 특히 제가 화장품 좋아하는데 에스티로더 와 이거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그토록 버티던 엑소모빌 같은 기름 주식 이거 확실하게 120선 돌파 실패하고 밀렸는데, 근데 그동안에 유가가 레벨 다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엑소모빌은 계속 그 신고가 갱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신고가 갱신 시도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부러진 이상 100달러 보러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아무리 나스닥 중심이 강세가 시장을 방어했다라고 하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어요.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 하나 신경 써볼 것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8일짜리 그 변동성, 그러니까 빅스라고 하죠. 그거는 더 이상 리스크 인디케이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더럽게 안 올랐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가 세상은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이 판을 치고 있고, 그래서 원데이 빅스가 시장에 어느 정도 볼이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28일짜리 빅스는 이거 더 이상 소용없다,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7월부터 28일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올해 5월부터 변동성 매수 타이밍 왔다고 생각하고 계속 매수하다가 손절 이랬는데, 그 7월에 드디어 변동성이 살아나서 아주 훈훈한 이익 났죠. 8월에 한번 큰 폭발이 있고 나서 스트레이트로 변동성을 죽인 듯 했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레벨업을 된 자리 그 18포인트 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6월 수준이 변동성은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9월에 또 시장 조정받는데 변동성이 폭발은 안 하지만 하락도 안 나와요. 그래서 좀처럼 18포인트는 안 깨지고 있습니다. 저는 변동성도 이제 18포인트가 일종의 지지선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미국 선물옵션 만기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장중 급등락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나스닥 어제 반등했다고 해서 숏을 풀 것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이번 주는 우리 증시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 선물옵션 또한 만기주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엔화는 계속 오르고 니케이 선물은 여전히 장중 등락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죠. 외국인들 투자 심리가 불안한데,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 10시에 그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 있죠. 어제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가 오늘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우세할 것에 베팅한 결과다, 뭐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시장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추세가 나올 수 있고, 이게 우리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 관점은 그냥 노이즈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 무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장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옵션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등락이 나올 수 있겠다. 즉 눌림이 나오면 하루 종일 눌림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 연속해서 변동성 매도가 나온 평균 단가를 고려하면 345 이상,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기준 2580선 이상은 이거 웬만하면 못 오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래쪽으로는 2500선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5포인트, 아래는 5포인트지만 아래쪽이 더 열려 있는 그런 좁은 박스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쌓이면서 오후장에 또 눌림 나오는 그런 약한 장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이 상승 전환이 나오려면 추석 연휴 이후에나 고민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추석 연휴 기간 내 해외 시장은 보통 높은 확률로 강세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또한 연휴 후의 첫 거래일은 상승하는 확률이 높았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연휴 전에 미리 포지션을 비워놨다가 연휴 이후에 담으면서 나타나는 상승일 수도 있는데, 통계는 진짜 통계예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 부정적 관점 계속 유지합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요, 포지션 상당량 익절했습니다. 우선 기름 매도분 끌고 오던 것을 브렌트 기름이 70달러 깨면서 모두 익절했고요. 다우지수 선물 매도분 또한 장중 시가 부분에서 진입한 것을 포함해서 모두 오전장 마감 때 좋은 가격에서 익절을 했어요. 그 대신 나스닥 매도를 좀 추가해서 델타 숏은 강화했는데 좀 바닥에서 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기존의 매도분 끌고 오던 게 있으니까 상관없고, 실버를 좀 추가 매수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실버는 조금 고가에서 매수한 것 같아서 거시기 하긴 한데, 골드 실버 비율이 지금 역대급 눌려있죠. 그래서 만약에 골드가 위로 돈다? 그러면 실버도 강하게 끌어당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은 나스닥 매도가 주포인 셈인데, 오늘 대선 토론의 이슈로 나스닥 중심으로 급등을 시킨 것이 수요일에 이벤트 소멸로 차익 실현을 맞고 내려오게 될지,
아니면 유럽 세션에서 한 차례 레벨업을 시킬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추가 상승 나온다? 저는 과감하게 나스닥 매도 하나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선물 매도분 다 치운 것이고요. 시장은 8월에 보여준 대로 내리막을 겪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지표가 지금 우선한 게 아니라 차익 실현성 현물 매도가 나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아마 수요일이 CPI에는 시장이 별다른 반응 안 할 것 같은데요. 컨센서스대로 전월 대비 0.2% 나올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표 발표 관계없이 시장에서 본장 개장 후에는 매도가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단기 채권 시장의 강세도 그렇지만 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것도 신경 쓰이는데 물론 저는 실버 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골드가 채권 시장과 함께 강세를 보인다는 건 시장이 리스크 오프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숏마인드 유지합니다. 다음 주 FOMC까지는 눌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이 확실히 언더슈팅 주고 탈탈 털리는 움직임이 나온 뒤에 급반등이 아니라 점진적 반등이 나와야만 시장이 그제서야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숏마인드 유지합니다. 참 어제 개인 사정으로 시황을 업로드하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안 가도 돼서 시황이 다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렇게 시황 스크립트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당일 유튜브 감마 등급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미국 세션 장중 실시간 브리핑 이거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이 가입하시고 여기 아래 거기 보면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구독 아이디 네이버 구독 아이디 적어서 저한테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